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조용상입니다. 몇 해 전에 한 방송국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7명의 지원자를 모집을 해서 신개념 다이어트 우유의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우유를 마시고 나서 그 느낌을 참가자들이 고소해요. 평상시에 못 마셔보던 맛이에요. 우유 비린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의 참가자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참가자들의 표정이 아주 굳고 그 다음부터 우유 마신 느낌은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한 명의 참가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2명의 참가자가 바로 화장실을 달려갔고요. 또 다른 참가자 한 명은 식중독 증상이 극심해서 온몸에 발진이 나고 급기야 병원에까지 실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실험은 신개념 다이어트 우유를 위한 품평회가 아니었습니다. 우유는 평소에 그냥 늘 마시던 땡땡 우유였었고요. 그리고 복통을 호소한 참가자와 그리고 구토한 참가자 이 2명은 모두 제작진과 미리 사전 협의된 연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신선한 우유를 마셨는데 이 참가자는 왜 식중독 증상이 이렇게 심해서 온몸에 발진까지 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뇌현실 때문입니다. 이 참가자가 마신 우유는, 즉 객관적인 현실은 신선한 우유를 마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가 마시고 토한 모습을 보고서 이 참가자의 뇌에서는 이 우유 상했구나. 그래서 상한 우유를 마셨다고 뇌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뇌가 상한 우유를 마셨다고 인식을 해서 실제로 상한 우유를 마신 것 같이 동일한 식중독 반응이 일어난 거죠. 이렇듯이 이 뇌현실은 우리의 정신건강, 신체 건강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가끔 택시를 타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길래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는 말을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저보고 동남아 사람 같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중동 사람 같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각자 저마다의 뇌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100이면 100 모두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타고난 뇌 하드웨어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뇌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주 흔히 드는 비유 중에 그 물컵에 물이 반이 찼을 때 물이 반밖에 없네?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것도 각자의 뇌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복의 뇌과학 강연 시리즈에서 여러분들께 이 뇌과학에 기반을 둔 행복해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뇌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뇌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뇌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면 됩니다. 흔히 우리 뇌의 하드웨어는 일정 나이가 되면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의 신경회로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80이 넘어서도 새롭게 외국어도 배울 수 있고 또 색소폰도 연주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이죠. 컴퓨터 같은 전자부품 내부를 뜯어보면은 주요 부품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를 전선이 빼곡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도 비슷합니다. 뇌 주요 부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부위들을 어마어마한 양의 신경회로가 빼곡히 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회로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심지어는 뇌 부위들도 부피가 커지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가소성이란 거는 우리가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은 네모난 용기에 넣으면 네모나게 바뀌고 동그란
그 용기에 넣으면은 동그랗게 되죠. 이렇게 플라스틱이 열을 가하면은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뇌도 외부 자극에 의해서 계속 변화한다는 게 신경 가소성입니다. 아마 어릴 때 자전거 다 배워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또 뒤뚱뒤뚱 거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설프죠.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양손 다 놓고도 자유자재로 탈 수 있는 경지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반복된 연습, 반복된 자극이 이 신경회로를 강화시키기 때문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배울 때 잘 못했던 이유는 아직 신경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학술 논문에서 신경가소성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런던의 택시 운전사 케이스입니다. 런던은 골목길도 굉장히 많고 또 일방통행길도 많아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런던에서 택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도움 없이 이 모든 골목길, 일방통행길을 전부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이 런던 택시 운전기사의 뇌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일반 사람들과 뭐가 다를지 기능성 MRI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간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의 부피가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경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회로를 바꿈으로써 뇌현실이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뇌현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더 부정적으로 어둡게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제 옆에 동료가 제 책상에 있던 커피를 엎질렀습니다. 되게 아까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평상시 같았으면 뭐 그냥 웃고 별일 아니게 지나가겠지만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 받은 상태고 우울한 상태라면은 아마 그렇게 금방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는 이거 혹시 내가 미워서 일부러 쏟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까지도 할 수도 있고 또 밤에 잘 자야 될 때까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그때그때 잘 배출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걸음은 스트레스의 뇌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강연을 다니다 보면 뇌 메커니즘 얘기만 나오면 눈을 감거나 뒷목 잡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뇌 스트레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의 뇌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놀랍게도 그 자체로 우리 뇌의 신경회로가 변화합니다. 또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되면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즉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나를 자책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걸 2차 가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트레스 클리닉에 지난해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장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회사에 새로 임원이 부임하고 나서 이분을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온 정신적 고충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가장 힘들게 만든 건 이 집단적 따돌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멘탈이 조금 더 강했으면 내가 이렇게 나약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이었습니다. 이 뇌의 메커니즘 알면 이게 내가 나약하거나 아니면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 탓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나를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힘든 아주 고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 상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고 더 잘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강남역에 사무실에 있는 벤처사업 하시는 분이 그 집이 죽전인데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광역버스를 탔는데 서울 벗어나서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속이 메스꺼리고 토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소화 안 될 때 여기 많이 누르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피멍들 정도로 눌렀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어느 순간 참지 못할 정도로 여기까지 너무 올라와서 몇 번을 꿀꺽 삼켰답니다. 근데 토하면 어떡하지? 계속 이 불안한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공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갑자기 막 빨리 뛰고 등에 식은땀 막 흘리고 손발도 차가워지고 그리고 급기야는 숨도 잘 안 쉬어져서 얼만큼 괴로워했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다행히 고속도로 지나서 경기도에 진입하고 나서 첫 정류장에 내려서 토하고 가슴 쓸어내리면서 집에 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문제는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새로 산 셔츠를 입었는데 그 셔츠깃이 목에 닿았답니다. 근데 그 당시 버스에 있을 때 목폴라를 입고 있어서 목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셔츠깃이 목에 닿자마자 바로 그때가 똑같이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 나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하는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서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칼라 있는 옷을 아예 입지 않았는데 또 그러고 한 3, 4주 있다가 하루는 머리를 말리려고 헤어드라이어를 쓰는데 이 목에 따뜻한 바람이 가는데 그때도 또 똑같이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뇌에는 스트레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시스템은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부모하고 좀 비슷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지나치게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인데요. 마치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버해서 그래서 비슷한 자극만 있어도 위협 상황으로 간주를 하고 바로 이 스트레스 시스템이 가동을 해서 전혀 상관없이 편안히 집에서 머리 말리고 있는데도 우리 뇌 시스템은 오버해서 가동을 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 부위가 일시적으로 스위치가 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게 그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금 내 뇌에서 스트레스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만 해도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반응들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이 메커니즘을 잘 설명드리고 아마 앞으로도 이 목에 닿는 느낌 말고도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 후각적인 어떤 자극이라도 그날 버스에서의 일을 연상시킬 만한 자극이 있으면은 이 시스템이 바로 가동을 해서 또 똑같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지금 내 뇌의 스트레스 시스템이 오버해서 가동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만 하셔도 그 나타나는 증상도 강도도 훨씬 더 낮아질 거고 그 시간도 더 짧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저를 다시 찾아오실 때는 그러고도 몇 번을 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실을 떠올리고 나니까 증상도 훨씬 줄고 그래서 지금은 한동안 광역버스 아예 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버스도 잘 타고 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이 뇌 스트레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우리 뇌연실을 높이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란 말을 노상 달고 살죠. 근데 정작 스트레스가 무엇이고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학술적 정의만 해도 수없이 많은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가 됐든 우리 뇌가 위협으로 인식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위협이 되든 아니면 위협이 되지 않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가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인식을 하면은 바로 이 스트레스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친한 선배 가족하고 스코틀랜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한참 달리다가 숲이 있고 넓은 공터가 있는 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 건너편 숲에서 곰 한 마리가 저한테 막 뛰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정말 몸이 얼어붙고 심장 쿵쾅쿵쾅 뛰고 등에선 막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고 너무 놀라고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곰이 와서 앞발을 제 어깨에 얹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곰이 아니라 집채만한 크기의 개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큰 개는 처음 봤는데요. 털 색깔까지 곰하고 정말 비슷해서 정말 곰인 줄 알고 아주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덩치에 안 어울리게 아주 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개였지만 제 뇌에서는 곰이라고 위협상황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협이 안 됐지만은 이렇게 제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실제로는 위협 상황이지만 우리 뇌가 위협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시스템은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뉴욕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정 다 끝나고 펍에서 같이 간 사람들과 맥주 한잔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너무 배가 불러서 좀 걷다가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한참 하다가 호텔까지 한 1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저는 아주 심각한 길치입니다. 거기다 그때는 휴대전화로 이 내비를 켜고 다닐 수가 없어서 중간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그 번화한 거리에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골목길로 하나 들어가니까 갑자기 인적이 끊어지고 사람들 몇몇 모여서 그 골목길에 앉아 있고 그래서 약간 음침한 기분은 느꼈지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갔죠. 그래서 1시간 가까이 헤매다가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제가 잘못 들어선 그 길이 대낮에도 가면 아주 위험한 우범지역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거리가 위험한 곳인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마음 편하게 못 걸어갔습니다. 아주 초조해하면서 굉장히 극도로 긴장을 하면서 걸어갔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이 스트레스의 정의고요. 스트레스 시스템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스템은 하는 일은 이 작용은 아주 비슷합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인데요. 제가 재작년 여름에 친구와 청주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등산 계단로 첫 계단의 입구에서 커다란 뱀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면 좀 도망갈 법도 한데 꿈쩍도 않고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큰 뱀을 난생 처음 보는 거라서 신기해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나 봐요. 갑자기 뱀이 고개를 들고 저를 확 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로 점프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따라오던 제 친구는 저보다 더 놀랐습니다. 야, 너 올림픽 나가도 되겠다. 저도 모르게 놀랄 만큼 먼 거리를 그것도 뒤로 한 번에 점프를 한 거였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전력 질주하면서 앞으로 뛰어도 절대 그 거리 못 뛰었을 텐데 이 위협 상황에서 제 뇌의 첫 번째 스트레스 시스템이 100분의 1초 만에 바로 가동을 해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내주게 한 겁니다. 자, 이 뱀에게 물릴 뻔한 위협 상황에서 제가 평상시보다 큰 힘을 내야지 이 뱀에게 물리지 않고 뒤로 점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우리 큰 근육에 평소보다 힘을 더 크게 잘 쓰게 하기 위해서 근육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간에서 평상시보다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을 빨리 근육에 보내야 되니까 혈압을 높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소화기관 그리고 피부로 가는 혈류를 차단해서
큰 근육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얼굴에 핏기 없이 창백해지는 게 그 이유죠. 그리고 또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습니다. 침이 잘 분비가 안 되니까 입안도 바짝바짝 마르죠. 또 덥지도 않은데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는 게 맹수에게 잡혔을 때 미끌거려야지 더 잘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은땀이 나게 되고, 또 만약에 뱀에게 물리거나 곰에게 물렸습니다. 덧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덧난다는 것도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면역 작용도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평상시보다 아프기도 쉽습니다. 미국에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기 초하고 기말고사 기간에 감기 몸살 환자가 어느 때가 더 많은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학기 초보다 기말고사 기간에 현저하게 감기 몸살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 시험 기간에 막 아프다고 하면 그 꾀병이 아니라 면역력이 낮아져서 이 시험이라는 고강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스트레스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100분의 1초 만에 즉각적으로 가동을 하는 대신에 오래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스템은 바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작동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스트레스 시스템은 과잉보호하는 부모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뱀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뇌에서는 뱀이 위협적인 거라고 인식이 아주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뱀 비슷하게 생긴 것만 해도 제 뇌에서는 첫 번째 스트레스 시스템을 바로 가동을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뱀 비슷한 물체가 저 앞에 있는데 제가 이게 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 가다가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뱀인지 아닌지 뭐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뱀 비슷하다 그러면은 오버해서 이 시스템이 가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단 말은 뇌과학적으로도 아주 타당한 그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시스템은 첫 번째 시스템이 먼저 가동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에 친척 삼촌이 사셨는데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저를 데리고 극장에도 데리고 가고 불고기도 사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극장에 가는 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서 달러를 환전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역시 미국에 친척에 있었던 제 친구가 용돈을 달러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본 그 남대문 시장에 있던 데가 기억이 나서 우리 거기 가서 바꾸려고 친구 셋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환전하고 나서 오는 길에 맛있는 거 잔뜩 먹으려고 기대에 부풀어서 갔거든요. 근데 우리 3명 전부 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집 주소를 다 거기 적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셋 다 엉엉 울면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퇴학당하고 우리 이제 범죄자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고구마 마탕도 못 먹고 전화기 혹시 전화 오지 않나 마음 졸이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데요. 이 두 번째 시스템은 바로 가동하지 않고 첫 번째 시스템 가동 후에 가동을 하지만 이 시스템은 아주 오랜 기간 계속해서 비상가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트레스 시스템은 급성 스트레스를 관장을 하고 이 두 번째 시스템은 만성 스트레스를 관장을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대부분 이 첫 번째 시스템은 우리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는 이 두 번째 만성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그 스트레스 하면 뭔가 아주 그 큰 사건을 생각하기 쉽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마주하는 그런 소소한 스트레스들도 그때그때 배출되고 관리되지 않으면은 이 두 번째 스트레스 시스템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비상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TV 보시면서 옆에 리모컨이 있을 거예요. 자, 리모컨을 한번 어깨 높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시키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만약에 이 리모컨을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계속 들고 계셔 보세요 하면 아마 얘기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리모컨을 일주일 내내 들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어깨가 단단히 고장이 날 겁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소한 스트레스라도 그때그때 잘 배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 스트레스 시스템이 장기간 비상 가동을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 양의 호르몬이 오랜 기간 동안 나오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강도로 지속이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아까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내고 혈압을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요. 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각종 질환에도 취약해집니다. 또 이런 신체 증상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울증 환자들 굉장히 많죠. 지난 5년간 우울증,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수만 해도 9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나 되는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치료받지 않은 환자 수까지 합치면 이 수는 더 많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스트레스 메커니즘, 그리고 행복해지는 이 방법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이런 신경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에서 아주 중요한 속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통제감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 통제감이 있으면 설령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 두 번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충치 치료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자, 치과에 가면 충치 치료하기 전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많이 아프시면 오른손을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충치 치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 나눠서 이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자, 많이 아프면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그룹에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 내가 느낀 통증의 정도,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을 해봤더니 첫 번 그룹에서 월등하게 내가 느꼈던 통증의 정도도 낮고 스트레스 수치도 더 낮았습니다. 또 오른손을 든 환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오른손을 들었으면 통증을 많이 줄여줄 뭔가, 내가 그 아픈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른손을 들 수 있다는, 내가 이 아픈 스트레스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치가 훨씬 낮게 나타난 거죠. 제가 이 논문을 읽고 나서 저는 초등 입맛이라 단 걸 좋아해서 거의 매년 충치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요. 충치 치료 받으러 갔을 때 실험을 해봤습니다. 역시 자, 아프면 오른손을 드세요 하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중간에 오른손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힘드시죠?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세요라고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뭐 다른 분은 뭔가 다른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뭐 별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층간소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뭔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그 위층에서 소음이 계속 똑같은 상황이라도 만약에 내가 뭐 6개월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 소음으로 인한 괴로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소음이 일어나는 상황 자체는 달라진 게 없지만 내가 이사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통제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 만약에 다른 회사로 이직이 결정됐다고 하면은 몇 개월 동안 같이 있는 기간이라도 내가 뭔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괴로움을 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의 또 속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스트레스 상황을 내가 예측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스트레스 반응이 더 낮게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차 막히는 거는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일날 낮에 전혀 막힐 시간이 아닌데 차가 출퇴근 시간만큼 막히면 우리는 평소보다 아침 시간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상황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할 때 이런 상황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뭐 원인 정확히 모르면 다 스트레스 때문이래.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의 한 70% 정도는 스트레스가 직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미 1930년대에 이 만성 스트레스가 위궤양을 일으키는 기전을 규명해서 스위스의 한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될 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최근 치매 연구에 따르면은 치매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로 지목을 했는데요. 평생 누적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스트레스 메커니즘을 오늘 잘 이해를 하셨고 또 제가 이따가 이 스트레스를 아주 과학적으로 그리고 쉽게 잘 배출할 수 있는 꿀팁을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 얼만큼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를 흔히 이제 스트레스 얼만큼 힘든지 측정하는 스트레스 자가 측정 이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 보시면서 점수를 매겨 보시고 다 합산을 하셔서 내가 지금 얼만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제가 강연 다니다 보면
이 전부 더했을 때 만점 맞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다 더한 점수가 18점이 넘으면은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0점 넘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뇌 현실을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경회로가 재정절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스트레스는 뇌 현실을 부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첫걸음으로 뇌 메커니즘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뇌 스트레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스트레스의 뇌 메커니즘을 이해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의 신경회로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오늘 그리고 또 남은 강연 동안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스트레스 배출 기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제가 감사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어떤 분은 야, 그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너무 식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감사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뇌의 하드웨어도 구조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감사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뇌는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에 약 3배 정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부정 편향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역시 우리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가 되어 온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리에 누울 때 그날 일들 많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긍정적인 일보다는 아마 부정적인 일이 더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또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할 때도 항상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늘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부정 편향성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뇌 현실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은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 같은 이런 크게 좋은 일들은 자주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감사함을 찾는 것, 그게 우리의 뇌 현실을 높이고 또 뇌의 부정 편향성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거를 보는 훈련을 해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감사 근육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 감사일기를 쓰는 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보내서 감사하다. 이렇게 쓰시는 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거라도 아주 거창한 거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소소한 것들에서 감사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감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감사가 바로 사회적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이 동굴에서 수렵 생활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집단을 떠나서는 혼자서는 살아남는 게 불가능했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그렇고 또 사냥을 나가려고 해도 항상 집단으로 사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 교도소에서 죄수가 사고를 치면은 독방으로 보내버리죠. 저도 뇌과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아니 여럿이 부대끼다가 혼자 가 있으면 훨씬 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의 이 고립 상황만큼 데미지를 많이 주는 것도 없습니다. 남극 기지에서 이 1년이 넘게 연구를 한 그 대원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소수의 인원만 생활하는 이런
극도의 고립 상황에서 1년 넘게 있던 사람들의 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마, 부피도 줄어들고 또 뇌에 아주 중요한 물질들이 수치도 확 감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뇌는 뇌과학자들이 사회적 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막 바쁘게 뛰어가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정강이를 부딪혔습니다. 이럴 때 정강이가 굉장히 아프죠. 근데 우리가 소중한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어권에서 신체적 통증과 이런 사회적 통증을 똑같이 아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신체적 통증하고 사회적 통증이 뇌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뇌 부위하고 사회적 통증을 처리하는 뇌 부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집단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집단에서 이탈했을 때, 즉 관계가 끊어졌을 때 아픔을 느껴서 다시 이 집단으로 들어오게 한 우리 뇌의 보호 메커니즘인 거죠. 우리가 처음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면서 몇 학번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거기서 뭔가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서 같은 소속감, 같은 유대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콘서트 같은 데 가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 가서 막 춤추고 떼창 부르고 하는 것도 그 옛날 집단 사냥할 때 그 DNA가 아직도 우리 뇌에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얘기를 쓰는 것이 우리의 감사 근육을 키우고 뇌 현실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감사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면은 아마 오늘부터 감사 얘기를 쓰시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그동안 감사하는 경험도 많이 안 해보고 감사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면 처음에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하기가 너무 힘드시면은 일상생활에서 이 맨날 반복되는 이 생활에서 뭔가 긍정적이고 감사한 거 찾기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뭐가 도움이 되냐면요. 예전에 내가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적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그때 내가 아주 힘들었던 상황을 그대로 상황에 대해서만 쭉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내 감정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의 내가 처한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마도 지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고 있는데 내가 감사한 게 되게 많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뇌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상황,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는 문구 덕후입니다. 특히 만년필을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정판 만년필 같은 경우 구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몇 년을 애타게 구해서 만년필을 갖고 싶던 거를 마침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쓸 때마다 공부할 때도 훨씬 더 공부도 잘 되는 것 같고 좋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애타게 제가 찾아다니던 만년필이었지만 막상 제 손에 들어오고 나니까 한 달도 채 안 간 것 같아요. 그 기쁨이. 그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다른 한정판 만년필을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뇌의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 근육을 의식적으로 키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만약에 나한테 땡땡이 없다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나 현재 상황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이 배우자 간에 너무나 매일매일 얼굴 보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고마움을 못 느끼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내 배우자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도 감사하는 마음이 더 잘 생기실 거예요. 그럼 감사일기를 얼마나 자주 쓰면 좋을까요? 이거는 아마도 개개인 차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연구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일기 쓰는 게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나와 있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사흘만 쓰는 게 가장 효과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몇 번 쓰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나는 매일 쓸 때 제일 편안하고 잠도 더 잘 오는 것 같아. 그러면 매일 써주시면 되고요. 난 매일 쓰는 거는 오히려 좀 부담돼. 나는 그냥 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하면은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감사일기는 감사 근육을 키워주고 부정 편향성에서 벗어나서 우리 뇌 현실을 높여주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미 검증된 효과가 아주 높은 방법이니까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강의 시간에 여러분께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뇌 현실을 높여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신경회로를 재정렬을 하고 또 뇌 현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뇌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오늘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감사일기 또 앞으로 알려드릴 나머지 기법들로 매일매일 적극 실천하시면은 지금보다 행복도가 훨씬 높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뇌 현실은 우리가 타고난 뇌 하드웨어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결정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뇌 하드웨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평생 쓸 뇌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뇌 기반 태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